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있는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참 많더군요. 한바탕 웃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며 슬퍼하다가도 어떤 사연은 같이 화를 내며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매일 한 번씩 듣고 있네요. 하루는 친구가 네 이야기도 올려보라는 말에 한 귀로 듣고 흘렸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사연도 올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참고 견뎌냈는지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였네요. 사연을 시작하려면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서 첫 독립을 했었죠.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 시기에 과 교수님으로부터 조교를 할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마땅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교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과 조교일도 보면서 탁과 조교일도 함께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뒤늦게 하시더군요. 교수님은 미안해 하시면서 월급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끔씩 탁과의 조교 일을 봐주는데 그때 처음 남편을 만났네요. 남편은 당시에 시간 강사였죠. 저희 과 강사님은 아니었지만 제가 탁과 조교 일을 봐주는 상태라 탁과의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며 정이 쉽게 들었죠. 서로 힘들던 때라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의지를 했고 남편도 알게 모르게 저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정아씨, 퇴근 언제 해요? 퇴근이면 같이 저녁 먹을까요? 과제 받은 거 정리만 하면 끝이긴 한데. 그럼 제가 도울게요.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잠시 쉬고 계세요. 금방 정리할게요. 에이, 자꾸 그 교수라는 말 하지 말라니까. 줘봐요. 둘이서 하면 금방 끝나겠죠 뭐. 함께 퇴근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서로 호감이 갔으며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조교 시절 4년 동안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예비시댁 쪽에서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저희 집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친정 아빠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당시에 조교 일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수 임용 때문에 논문을 쓰며 지내고 있었죠. 주말에 과일과 꽃다발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갔는데 시댁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모는 마당에 나와서 대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마당에 있는 짐들을 다 빼고 쓸고 닦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나와 절 반겼는데 시모의 다음 행동이 황당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왜 나왔어? 넌 들어가. 네가 우리 민철이랑 만나는 애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와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계단에 올려놓고. 근데 치마 입고 왔네? 기다려봐. 시모는 마당에 저를 세워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지를 하나 들고 나오더군요. 누가 봐도 일할 때 입는 바지였습니다. 내가 뭘 시킬 줄 알고 치마를 입고 와. 이걸로 갈아입고 마당 청소 좀 하자. 아들, 너는 방으로 안 들어가? 걱정 말고 들어가. 금방 끝나. 남편은 같이 거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모의 말에 쪼르르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시모가 마당에서 바지를 입으라며 재촉하자 그 자리에서 치마 속에 바지를 입고 시모의 장화를 신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을 할 정신도 없이 초고속으로 일을 시키는데 잡생각마저 사라질 정도였죠.
그렇게 2시간 정도 마당 청소를 했던 것 같네요. 드디어 마당 청소가 끝나서 이제 정말 집으로 들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시몬은 뭔가 챙기더니 잠시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일어나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더군요. 여기가 네 집이니? 아직 할 게 있으니까 따라와라. 시모가 데리고 간 곳은 텃밭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호미를 주면서 잡초를 뽑으라며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게 부당하다는 건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늘 해오던 거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밭에 앉아서 잡초를 뽑았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 같았으면 결혼이고 뭐고 당장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과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것도 있었죠. 그렇다고 다 괜찮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오자마자 일을 시키는 걸 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저에게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은 남편의 태도였죠. 해가 거의 질 무렵 시몬은 드디어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힘든 몸을 거실 바닥에 대려는 순간 시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 씻고 저녁 준비하자. 이것 좀 마당 가서 씻어와. 시모의 말 한마디에 제 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엉덩이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쌀을 씻으러 마당으로 나갔죠. 그때 남편이 제 눈치를 봤는지 따라 나오더군요. 말은 못하고 남편을 있는 힘껏 째려봐줬습니다. 미안, 엄마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면서 말리지 말라셔서. 뭐라고? 나 지금 무슨 면접 봐? 그래서 다음 관문은 뭔데? 여지껏 엉덩이 한 번 못 붙이고 일한 결과는?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며느리감으로 탈락이라도 하는 거야? 당신 기분 알겠는데 너무 비꼬지 마.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싫은 눈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알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더군요. 제 편이 되어서 말을 하다가도 제가 시모에 안 좋은 걸 말하면 또 시모 편 들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남자가 우유부단한 걸 알았죠. 하지만 그런 성격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네요. 당시에 결혼을 한 주변 사람들도 없었으며 누군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친정 엄마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정 아빠가 남편을 좋게 봤던 터라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는 편이었네요. 그리고 다들 미래의 교수 와이프가 될 거라며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모에게 인사를 간 후 2번은 더 집에 오라시며 함께 밭일을 하고 집안 청소를 도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솔직히 난 우리 민철이가 결혼을 늦게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네가 민철이 교수 될 수 있게 뒷바라지 잘할 수 있겠어? 그럼요.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내가 두고 볼 거야. 민철이 아침은 꼭 먹이고 그리고 걔가 발톱을 혼자 못 깎아. 이제 결혼할 거니까 그런 것쯤은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남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면서 저에게 남편 발톱을 깎아주라는 말을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결혼 전에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발톱이 뭐예요? 머리도 못 감겠다고 하면 머리도 감겨줄 정도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이더군요. 남편은 너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혼 때 남편 머리를 감겨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신혼 때는 남편이 교수 임용 준비 때문에 연구 논문을 준비하느라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녔는데 아무리 씻으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씻는 게 전부였죠. 당신 아무리 논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병나겠어. 씻고 좀 움직여야지. 아, 귀찮아. 앉아서 논문 쓰는 것도 시간 없어 힘든데. 거기에 몸 씻을 시간이 어딨어. 봐봐, 발톱도 한번 깎아야겠네. 하, 내가 남편을 만난 건지 다 큰 아들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조금만 참아. 나 교수 되면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머리를 감겨주고 발톱을 깎아주는데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 이 결혼이 잘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교수가 되면 더 이상 힘들게 가장 역할 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에게 기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결혼을 한 순간부터 저에게는 저만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다가 주말이 되면 시모가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시댁에 오라고 했죠. 신혼 때는 못 모르고 무조건 갔었지만 매번 주말에 부르시니 도저히 못 가는 상황도 생기더군요.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난 것 같아 주말에 못 가겠다고 했는데도 시모가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면 어김없이 밭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마치 한여를 부리듯이 절 부려먹었죠. 남편은 뭐 했을까요? 항상 어머님은 자기 집안이 양반집이었다며 남편은 일을 할 팔자가 아니라면서 밭일을 한 번도 안 시키는 거였습니다. 봐라,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멀리 있어도 빛이 나잖아. 아들, 우리는 밭에 갔다 올 테니까 집 지키고 있어.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요? 오늘 밭에 비닐 덮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네가 끌고 내가 덮으면 돼. 밭이 얼마나 크다고 우리 둘이 그걸 못하겠니? 고작 텃밭 가꾸는 건데. 하지만 저 몸도 좀 안 좋은데 남편이 도우면 6시간 할 거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CM이 가르치려드니?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 그리고 6시간까지는 안 걸려. 해지기 전에 올 거야. 서둘러 가자.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일하기도 싫었지만 몸 상태가 영 아니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밭에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걷겠어요. 머리도 어지럽고. 몸살이라며. 엄살은 금방 끝나니까 빨리 일어나. 결국 시모는 5시간 동안 비닐을 깔고 삽질을 해가며 일을 마쳤지만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랫배가 미친 듯이 아파서 남편에게 집이 아닌 병원으로 가라고 했었죠. 맹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배가 너무 아프니 맹장인가 싶었네요.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내려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담당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제 배에 초음파 기계를 대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임신이셨네요. 그 9주 차였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태아이긴 한데 그게 심장이 뛰지 않네요.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임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순간이기도 했네요. 생리 주기는 늘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모두 회사 일과 시집살이 스트레스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임신이었다니.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누굴 원망할 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살이 10kg나 빠지고 수술한 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야 하는데
영양실조 때문에 일주일 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었죠.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그때 많이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길래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모에게 대들었던 적이 있었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렇게 병원에만 있으면 내 아들은 누가 수발 들어? 죽 해왔으니까 이거 먹고 빨리 기력 좀 차려라. 시모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말을 내뱉는 걸까요? 아픈 저에게 남편 수발될 사람이 없으니 기운을 차리라니요. 설령 아침부터 저를 위해 죽을 해오셨다고 해도 시모는 말을 꼭 상처 주는 말로 바꿔 말하더군요. 아침에 병원밥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어머니, 저 좀 누울게요. 눕긴 뭘 누워? 이거 먹고 누워라. 일부러 병원에 눌러 앉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 병원비 다 우리 아들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니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유산한 거 어머님 탓인 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거 어머니도 일주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몸 안 좋다고 일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저만 데리고 밭일 나가셨잖아요. 그 덕에 네가 임신이었다는 거 알았잖아. 여자가 얼마나 자기 몸 하나 못 돌보면 임신을 한 것도 몰라. 모르죠. 가장 역할 못하는 남편 덕에 평일에 일 가고 주말에는 밭일하고 제 몸 볼 겨를이 언제 나겠어요. 어머니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주세요. 뒤늦게 남편이 오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시모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더군요. 6인실이었던 병원에서는 한바탕 다툼이 났으니 소문이 한순간에 퍼졌죠. 간호사들이 짠하게 절 보는 눈빛이며 병실 안에 있는 환자분들마저 제 사정을 알고서는 힘내라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시모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난생 처음 보는 환자분들이 해주셨네요. 아이고, 새댁이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나도 아들 가진 엄만데 시어머니가 한성깔 하게 생겼어. 누구 한 명 잡을 관상인 것 같더라니. 자식 잃은 엄마한테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주변의 걱정과 관심 덕분에 한결 몸이 좋아졌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독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받다가도 진심 어린 격려나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얼마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죠. 그런 것에 있어서 시모는 거침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자 점점 시모와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났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친정 아빠가 병문안을 온 적이 있었네요. 다 먹지도 못하는 농산물들을 바리바리 싸온 아빠는 누워있는 딸을 보자 눈가에 눈물부터 고이시더군요. 밥은 먹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세상에, 뼈밖에 없네. 아빠가 미안하다. 진즉에 우리 딸 챙겼어야 했는데 농사일이 뭐 중요하다고. 괜찮아. 이제 입맛도 돌고 살찔 일만 남았어. 한창 바쁠 때 아니야? 나는 박서방이 잘 챙겨주니까 너무 걱정 마. 잘 챙겨주는데 내 딸이 이 지경이야. 박서방 오면 크게 한 소리 칠 거야 아주. 저희 아빠는 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정작 남편을 불러서는 두 손을 잡은 채 저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병원비에 보태라며 30만 원을 주고 갔다는군요.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그걸 우리한테 줘. 당신은 또 그 돈을 받았어? 주시는데 어떡해. 잘 쓰겠다고 받았지. 받지 말아야지. 결혼해서 아빠 용돈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당신은 그 돈을 받고 싶었어? 말 나온 김에 진짜 서운한 게 당신 우리 생활비로 어머니 용돈 드리고 있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버는 걸로 우리 생활하기도 힘든데 거기에다 어머니 용돈을 드려?
결혼 전에 이야기했었거든. 다달이 용돈 보내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도 우리 아빠한테 용돈 드리고 싶은 거 미루고 미루면서 다음 달에 드려야지. 그러다 못 드리면 그 다음 달에 드리자 하면 넘어가. 당신도 교수 되면 형편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버텼다고. 그런데 멀리서 올라온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걸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남편에게 속상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아예 쌓아놓았던 것들을 모두 쏘아붓기로 마음먹었네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더군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사과도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였네요. 큰 수술을 하고 나서인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몇 달이 지나 남편이 드디어 교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그날 밤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아직 남편이 올 시간이 아니어서 택배 기사님인가 싶었죠. 그런데 제 앞에는 시모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